미국이 러시아가 막을 수 없는 새로운 공중 타격 무기를 도입해 러시아군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지향성 에너지 무기 또는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는 초고도 첨단 시스템이 아닙니다. 물론 러시아는 미국의 최신형 그런 무기들에도 당황하고 있지만요. 오히려 문제의 무기인 루카스 1회용 공격 드론은 미국의 방대한 무기고에서 가장 저렴한 타격 무기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도 이미 자체적으로 잘 확립된 유사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와 미국 또는 나토 간의 대규모 충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이에 경악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매우 점잖은 표현입니다. 자, 그럼 루카스와 그 특별한 기능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카스는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애리조나에 있는 혁신적인 미국 방위산업체 스펙터웍스가 제작한 루카스는 미국이 보유한 첨단 무인 무기 체계에 새롭게 추가된 최신 무기입니다. 루카스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전투에 처음 투입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지난해 7월에 공개되었고 12월에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루카스가 왜 러시아 군사 블로그계에서 그렇게 술렁이고 있는지 다소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레이시온 코요테, 안다릴 로드러너, 스위치블레이드 600 등 미국의 저가형 무인 타격기 무기고에 새롭게 항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BAE 시스템즈의 APKWS-2, 즉 70mm 하이드라 70 유도 로켓을 레이저 유도 로켓으로 개조하는 키트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처럼 그리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루카스는 저비용 공중 타격 무기로 설계되었습니다. 해군 대령 팀 호킨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루카스는 플랫폼당 약 35,000달러의 비용이 들며 저비용 확장형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미국 장거리 시스템과 유사한 효과를 제공하면서도 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첨단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것에는 놀랄만한 점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값비싼 첨단 미사일을 사용해 훨씬 저렴한 카미카제 드론을 격추시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약 200만 달러, 패트리어트 PAC-3 요격 미사일은 약 400만 달러, AGM-158 제스머 미사일은 12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또한 스위치블레이드 600 드론도 약 12만 달러가 듭니다. 이들과 비교하면 루카스 한 대에 드는 비용인 1000달러는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미사일들보다 훨씬 빠르게 생산할 수 있어 비축량을 늘리고 보충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것은 사용 사례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루카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미국이 주요 적국의 무기체계를 역설계한 드문 현대 사례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 적국은 이란이며 루카스는 이란의 악명 높은 샤히드 136 드론을 역설계에 만든 버전입니다. 이 점은 주목할 만한데 역사적으로는 보통 그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이란은 미국의 PGM-71 TOO 미사일을 기반으로 투르판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역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마스 계열의 첨단 미사일은 2006년 레바논 전쟁 당시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노획한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MR 미사일을 역설계하여 개발된 것입니다. 이란은 또한 로키드 마틴 RQ-170 센티넬 드론을 역설계하여 제트 추진, 샤이드 171, CM5와 같은 최소 5가지 레이더 회피 드론 모델을 제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드론은 2011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경을 넘어 이란에 착륙했습니다. 샤이드 136 역시 거의 확실하게 이란의 역설계로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이 무기는 이스라엘의 IAI, 하피 대레이더 채공 탄약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며 하피 역시 1980년대 독일의 디드론 안티레이더라는 설계에서 유래했습니다. DAR은 안티레이더 드론의 약자입니다. 이제 미국은 현대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이란제 무기인 샤이드 136을 역설계함으로써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루카스가 전투에서 처음 사용된 대상이 바로 이란 자신이었습니다. 2025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샤이드의 품질과 저렴한 생산 비용을 칭찬하며 매우 좋고 빠르며 치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이에 상응하는 무기를 만들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기체를 입수해 역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2022년부터 샤헤드와 자국산 제린 유사품을 이용한 대규모 공습으로 우크라이나를 괴롭혀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수천 대를 격추시켰고 최소한 한 대의 온전한 샤헤드가 미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루카스가 탄생했는데 이는 대체로 같은 드론의 미국판 유사품입니다. 루카스는 처음에 스펙터웍스라는 회사의 FLM136이라는 드론 디자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번호는 분명히 이란에서 비롯됐음을 가리킵니다. 루카스의 정확한 사양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FLM136은 최대 항속거리가 444헬리이고 최대 6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료를 제외한 총 탑재 중량은 42제파운드이며 순항 속도는 약 74이노트, 최대 속도는 105노트에 달합니다. 루카스의 사양은 시제품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대략 이란의 샤히드와 러시아의 제린의 원래 사양과 비슷하며 일부 경우에는 오히려 열등합니다. 예를 들어 이란이 2021년 에샤히드 136을 공개했을 때 추정 사거리는 940마일에서 1240마일로 FLM136보다 2~3배 더 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후 타타르스탄 알라부가에 있는 대규모 공장에서 제트 엔진이 장착된 제린 3를 포함해 이 플랫폼의 더 발전된 버전들을 선보였습니다. 즉, 루카스는 러시아인들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를 향해 약 5만 대의 제린 샤히드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군 수뇌부가 루카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스타링크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루카스 드론을 사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미 국방부가 12월에 공개한 루카스 시베이스 시험 발사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험 발사에서 미 해군은 인디펜던스급 연안 전투함 USS 산타바바라에서 루카스 드론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블로거들은 드론 상단에 있는 특징적인 통신 박스에 주목했습니다. 그 박스는 분명히 스타링크용 단말기이거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나쁘게는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미국의 군용 위성 통신망 스타쉴드용 단말기입니다. 1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라이바르는 이러한 전반적인 우려를 간결하게 요약했습니다. 불가피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스타링크 단말기가 미국의 제린형 루카스 드론에 설치되어 일론 머스크의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전파 방해에 강한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라이바르에 따르면 적 드론 공격의 효율성이 10배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에 집착하는 채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스타링크 수신 안테나는 드론이 격추되지 않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연결을 유지하면서 목표물에 정확하게 유도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스타링크는 이미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분통이 터지게 만드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군 통신의 핵심이었으며 특히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5년 동안 러시아는 스타링크 시스템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해왔고 심지어 스타링크로 유도되는 제린 드론까지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2월에 스타링크가 러시아의 스타링크 연결을 차단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실험이 중단되고 통신이 붕괴되면서 혼란이 발생했으며 러시아의 공세가 멈추고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스타링크는 통신 도구로 효과적이지만 드론 분야에서 가장 큰 가치는 스타링크로 유도된 드론이 전파 방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점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드론을 무력화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전자전, 즉 EW를 이용해 드론을 목표로 유도하는 신호를 교란하는 것입니다. 전파 방해 신호는 드론이 목표를 빗나가게 하거나 피해 없이 추락하게 하거나 심지어 상대편에 의해 방향을 바꿔 포획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FPV와 대형 채공, 카미카제 드론은 GPS를 사용하거나 러시아의 경우에는 유도용으로 그로나스라는 유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필연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GPS 방해 전자전 기술을 완전히 익혔고 끊임없이 그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우크라이나 전자전 전문가 세르게이 베스그레스노프, 즉 플래시라는 콜사인을 가진 인물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리의 주요 무인기 모든 종류를 전리품으로 포획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의 무인기 내부에 있는 모든 전자장비, 통신 시스템, 그리고 항법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로 유도되는 드론은 전자전 시스템에게 악몽과도 같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인정하듯이 이 드론들은 GPS로 유도되는 드론보다 훨씬 더 격추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호의 문제입니다. GPS, 그로나스, 그리고 다른 항법 위성들은 중궤도, 즉 MEO에서 작동합니다. 그 높이는 지구에서 약 12,500 마일 상공입니다. 이런 위성들은 궤도에 비교적 소수만 존재합니다. GPS는 31기, 글로나스는 24기, 중국의 베이더우는 35기, 그리고 EU의 갈릴레오 네트워크는 25기가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이 위성들은 비교적 낮은 출력의 항법 신호를 좁은 대역폭으로 전송합니다. 이 신호들은 지상에 도달할 때 매우 약해져 쉽게 교란될 수 있습니다. 제머는 본질적으로 같은 대역에서 신호를 발생시켜 GPS 신호를 압도해버립니다. 제머가 수신기에서 GPS 신호보다 더 강한 출력을 제공하면 GPS 신호를 압도해서 드론이 경로를 이탈하거나 추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전선이 길 경우 넓은 지역에서 효과적인 전자전 위에 거대한 신호 발생 제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GPS 신호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다양한 제머들을 전선 곳곳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해결책은 R330ZH, 지텔 RL257, 크루슈카4, RB341V, 리어3과 같은 트럭에 탑재된 이동식 제머들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머들은 드론뿐 아니라 JDAM 등 GPS 유도 미사일에도 효과적입니다. 미사일 신호가 지텔 범위에 정확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부 정보들이 바로 더 밀리터리 쇼를 다른 군사 관련 채널들과 차별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쟁 지역의 최신 소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유도하는 데 사용하는 주파수를 계속해서 변경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측 모두가 적응하면서 끝없는 대응과 재대응의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쪽의 드론이 우위를 점하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전파방의 대응책을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내기도 합니다. 혹은 러시아 지휘관 이슈 투가노프의 말처럼 적은 주파수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우리는 전자전 시스템을 재구성합니다. 적이 전자전으로 우리를 억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주파수로 전환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 멀리 떨어진 MEO 위성에서 오는 약한 신호 덕분에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현재는 물론 가까운 미래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으며 방해 전파로도 차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법 위성과는 달리 스타링크는 저지구 궤도, 즉 리오에서 운용됩니다. 이 위성들은 지구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위성들은 지상 약 341 마일 상공을 돌고 있습니다. 현재 궤도에는 약 10,020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있습니다. 마법 같은 1만 개라는 숫자는 2026년 3월 17일에 달성되었습니다. 이날 캘리포니아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의 스페이스 런치 컴플렉스 4 이스트에서 발사된 펠컨 9 로켓, 이 25개의 위성을 추가로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스타링크는 2019년 5월 이후 총 11,529개의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고장이 나거나 궤도에서 이탈한 우주선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위성들은 시속 약 17,000마일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으며 지구를 뒤덮는 그물망을 형성해 지구 표면 어디에 있든 거의 모든 곳에서 연결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 중국 또는 스타링크로 조종되는 드론을 격추하려는 다른 적대국들에게도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 각 스타링크 단말기는 예전의 위성 적시처럼 하나의 스타링크 위성에서만 신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스타링크 단말기는 하늘을 가로지르며 움직이는 여러 위성들 사이에서 신호를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각 단말기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위성들 사이로 오가며 신호를 전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러시아는 단일 신호나 단일 방향만을 방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네트워크 위에 놓인 움직이는 표적을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스타링크 위성은 GPS 위성보다 지구에 훨씬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신기에서 신호가 훨씬 더 강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신호를 차단하고 덮어쓰려면 훨씬 더 강력한 제머가 필요합니다. 더 강력한 신호가 있더라도 단일 위성 링크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능력 밖의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마하 22가 넘는 속도로 움직이는 1만 개가 넘는 위성의 전체 메시를 제밍하려고 한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것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드론 제밍은 이제 전선 근처에 제머 트럭 한 대를 세워두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특히 루카스처럼 단말기가 지향성 안테나와 최신 신호 처리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제머를 대규모로 운용해야 합니다.
약한 신호를 단일 수신기에 제밍하는 대신 러시아는 이제 주파수 도약과 끊임없이 전환되는 다중 위성 링크를 압도해야 합니다. 이 링크는 신호를 잡기 전에 기하 구조가 계속 바뀝니다. 기술적으로 대규모로는 가능하지만 필요한 규모는 가까운 미래의 러시아의 역량을 훨씬 넘어설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몇몇 중국 군사 연구원들이 대만 상공에서 스타링크 연결을 억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제밍 장치가 필요한지 평가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억제하는 것은 중국의 성공적인 침공에서 아마도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완전히 커버리지를 억제하려면 최소 935대의 동기화된 고출력 공중 제밍 장치가 최적의 그리드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는 저출력 시스템에 의존할 경우 중국은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 약 2000대에 가까운 제밍 드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크라이나에 적용해보면 전선 길이가 500에서 750마일에 이르기 때문에 러시아는 양끝이 겨우 맞닿게 하려면 수천 대의 트럭 장착 제민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를 활용한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부터 자국 영토 내 수백만 평방나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문제가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변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GPS 신호를 제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전송 기술은 신호를 매우 넓은 주파수 대역에 분산시키며 이 분산 패턴은 단말기와 네트워크만이 공유하는 암호화 키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즉, 한 부분만 제밍하면 실제로는 자분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령 충분한 장비와 전체 주파수 대역을 제밍할 수 있는 막대한 전력을 모은다 해도 결국 암호화와 키 기반 변조 패턴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본 키 관리에 접근하지 않는 한 그 패턴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극비입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밍 장비를 대규모로 보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최소 수천억 달러가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전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 장비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괴멸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장비들이 내뿜는 신호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미사일, 포병 공격에 쉽게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러시아 장비 손실을 시각적 확인 방법으로 추적하는 독립 웹사이트 오릭스피온콥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의해 최소 94대의 러시아 제밍 및 기만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억제체계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 자원, 인력을 동원해야 하며 그 체계를 효과를 낼 만큼 충분히 오래 가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이 스타링크 대신 스타쉴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스타쉴드는 2022년에 스페이스X가 미국 군대를 위해 특별히 구축한 전문 네트워크입니다. 회사 대변인에 따르면 스타쉴드는 국가안보작전에서 정부와 군사용으로 추가적인 보안과 암호화를 제공하며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위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최소 183개의 전용 스타쉴드 위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위성들은 향상된 보안, 지구 관측 센서, 그리고 호스티드 페이로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링크의 기존 인프라를 통한 안전하고 암호화된 통신도 제공합니다. 만약 미국이 루카스의 스타쉴드 링크를 적용한다면 러시아가 이를 방해하는 일은 더욱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스타쉴드의 암호화, 인증, 그리고 키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스푸핑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제밍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걱정해야 할 것은 루카스 드론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나 스타쉴드 링크는 공기역학적 제약이 허용되는 한 미국이 보유한 거의 모든 미사일과 드론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연결된 토마호크나 하이마스를 상상해보세요. 러시아인들은 이미 그 생각만으로도 안색이 창백해졌을 겁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인 러시안 엔지니어가 한탄하듯이 이런 장거리 타격 시스템들은 이제 지구 어디에서든 제어할 수 있고 FPV 드론과 똑같은 정밀도로 말 그대로 창문을 통해서도 목표를 타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 분야의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진정한 혁명이라고 그 글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수년 동안 러시아가 적대적인 위성을 궤도에서 파괴할 수 있는 대위성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공포 조장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기가 존재한다고 해도 스타링크 네트워크의 방대한 규모와 속도 때문에 의미 있는 타격을 주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명한 러시아 블로거 드미트리 코르나니킨이 언급했듯이
궤도에 못을 뿌려 위성 군집을 쓸어버린다는 소련 시절의 이야기는 수백 개의 위성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수만 개의 위성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없고 그로 인한 불안감이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니바르는 크렘린이 지금 당장 수천 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파괴할 수단을 개발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자금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전쟁에 집착하는 태도는 암울한 전망을 줍니다. 만약 1년 안에 이 위성 군집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썼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러시아는 스타링크 교란 기술을 실험해왔으며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 연결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으며 군 관계자들은 이러한 장애가 러시아가 다양한 메커니즘을 시험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미국 군사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장애는 원래 러시아 위성을 교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토볼이라는 시스템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칼린카라는 더 정교한 새 시스템도 개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드론과 군사통신을 방해하기 위해 스타링크 위성과 주고받는 신호를 탐지하고 교란하는 데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 중인 러시아 무인 시스템 및 기술센터 소장 안드레이 베주르코프는 국영 언론에 스타링크 킬러가 스타쉴드에 연결된 통신 단말기도 탐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러시아 탱크처럼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는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자신들만의 스타링크 유사 시스템을 급하게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산 스타링크 경쟁 서비스인 조르킷이 2026년에 단말기 양산을 시작하고 2027년까지 300기 이상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중국 역시 스타링크와 스타쉴드를 견제하기 위해 레이저 및 마이크로파 기반의 대위성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여러 대규모 위성 군직도 개발 중입니다. 첸판 또는 1000개의 돛 네트워크는 이미 약 100기 위성을 배치했으며 목표는 15,000기입니다. 도어왕 또는 SAT네트 네트워크는 현재 시험 중이며 13,000기의 위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 단계에 있는 호무3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 약 10,000기의 위성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우주군은 적 위성의 업링크와 다운링크를 방해할 수 있는 통신 교란 체계, 매도우 렌즈, 원격 모듈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이 아직 스타링크와 유사한 러시아 및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맞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이것도 미국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또 다른 첨단 무기 경쟁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꼼꼼히 전해드릴 테니 채널을 구독하셔서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2026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명한 이 영상을 꼭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